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국내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개인 위생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일회용 마스크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순식간에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과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사실과 사실이 아닌 정보는 구분해야 할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내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튜브, SNS를 막론하고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중국인 입국 거부 청원이 순식간에 2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네, 3일 만에 청와대 답변의 기준이 되는 20만 명을 넘어서서 좀 급격히 증가했고요. 네. 현재도 되게 경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온라인 기사의 댓글 등을 보면은 중국과 중국에 대한 비난이 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등의 야생동물 섭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식문화를 비난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 현재 국내 병실에 입원 중인 첫 번째 환자인 중국인의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있었습니다. 또 한 공중파 방송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해당 국민 청원을 보도하면서 네. 미세먼지에 이제 코로나까지 수출하는 중국이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바로 거센 비판이 일었고요.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긴 했습니다. 네. 또 한 온라인 매체에서는 국내 첫 우한 폐렴 확진 중국인 여성 치료비 정부 전액 부담이라는 기사에서 한국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세금이 우한 폐렴을 국내로 들여온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에 쓰이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댓글에는 세금 낭비, 무인 투자 같은 내용이 그런 반응이 나오게 만든 셈이죠. 언론이 일종의 좀 혐오를,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좀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좀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전염병에 대한 치료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자국에 입원 중인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뭐 한국뿐 아니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하고 있는 조치고요. 네. 한국에서도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에 따르면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중국 정부가 현지 한국인 환자에게 같은 조치를 취한 적도 있습니다. 메르스 때는 중국 정부가 한국인 환자를 전에 부담해서 치료해줬다.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국 내에서 발병한 감염병의 경우에는 그 해당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네네. 네. 일단 한 가지 팩트 확인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입국 금지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여론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국제 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5년에 세계보건규칙을 새로 개정했는데요. 새로 개정된 세계보건규칙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규칙에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조치는 의심 환자나 감염자에 대한 입국 거부 또는 감염 지역으로 감염자가 입국하는 걸 막는 것, 이 정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만든 세계 그 보건 규칙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네. 그런데 그 온라인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아니 북한은 폐쇄 조치하지 않았냐. 네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굳이 북한을 비유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국경 폐쇄 같은 조치를 써야 하는 근거를 명확히 댈 수 있어야 합니다. WHO의 국제기구에다가. 네. 실제로 2014년 에볼라 사태 때 북한 등 일부 국가에서 국경을 막았는데 네. 그 당시
국가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감염병을 관리할 체계를 못 갖춘 그런 네. 나라죠. 뭐 흔히 얘기하는 아직 선진국이지 못한 나라들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공조를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북한이 사실 뚫리게 되면 그렇죠. 북한은 사실 이런 방역 체계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먼저 회대를 한 거고요. 네. 그 당시에 세계 주요 국가이면서도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호주와 캐나다인데요. 네. 그 조치를 취한 다음에 WHO는 물론이고요. 언론, 심지어 자국 내에서도 큰 비판이 일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 네. 근데 이런 비난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국제 기구에서 위상이 조금 달라지겠죠. 네. 또 지난해 7월 WHO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뭐 지금은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회원국에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안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입되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네. 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네. 이 발병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는 국제적인 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네요. 네네. 예, 두 번째 팩트 체크 해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그 자체에 대한 좀 팩트를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게 신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치료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네, 이번에 새로 지은 것처럼 신종 네. 바이러스에서 아직 치료제나 예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현재는 기존의 비슷한 질병에 쓰인 치료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있는 정도인데요. 네. 지금 당장 개발이 되더라도 뭐 테스트까지 거치려면 최소 1, 2년은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뭐 치료하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가짜뉴스로 확인되긴 했지만 무슨 뭐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 오일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다. 이런 또 가짜뉴스가 유튜브나 SNS에 확산되면서 정말 이게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려가 큰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의 하버드 공중보건학 전문가인 마이클 미나 교수가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매년 유행하는 독감보다 강력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감보다 강력하다는 증거는 없다. 네, 현재까지 통계를 비교한 거죠. 네. 실제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석 달간 미국에서 970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고요. 이 중에 8만 7천 명이 입원했고 최소 4,800명이 숨졌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보면은 훨씬 더 큰 병인 거죠. 미국 독감이. 예. 그렇군요. 아까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던 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인들 입국을 금지해야 되고 그리고 명칭도 미국 독감을 불러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독감 환자 수를 비교해 봤더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많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러면 미국인들도 입국 금지해야 되냐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크게 우려하는 만큼 덜 강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네, 아직 진행 중이라서 네. 뭐 정확한 비교는 아닐 수 있지만 일단 참고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에서 뭐 사스, 메르스 뭐 이런 이전에 있었던 그 전염병들하고 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번 네. 신종 코로나 네. 바이러스를 이때와 비교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네, 처음 1, 2주 정도 때는 그때 신종 코로나 메르스 때보다 좀 덜한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계속 확산이 되면서 네. 지금 사스 때보다 조금 더 위험한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2009년에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신종 플루는 당시 한국인에서 사망자 수가 1년 263명으로 집계되었고요. 네. 또 그 당시에 한국의 평소에 대절 독감으로 인해 매년 사망했던 환자 수는 2,369명. 이거와 비교할 때는 신종플루가 일반적인 계절 독감보다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네. 또 메르스는 20여일 동안 누적 확진자 수 87명, 사망자 수 5명이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보다는 아직은 좀 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일단 추세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은 한국에서 신종플루나 메르스보다 더 심각한 질환은 결핵입니다. 예, 한국은 OECD 34개국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뿐만 아니고 타제 내성 결핵 환자 비율이 단연 1등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네. 여직 1등인데요. 네. 여태까지 2013년 36,089명의 환자가 진단되었고요. 1년간 2,466명이 사망했습니다. 결핵은 공기 감염으로 전파되는 대표적인 전염병이어서 매일 100명이 결핵에 새로 감염되고 있고
6명에서 7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질병이죠. 네. 실제로 이렇게 더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계속해서 수년째 1위인데 네. 심지어 1년 동안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거의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이번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좀 이렇게 금방 들뜨고 많이 퍼지다가 또 금방 잊혀지는 게 좀 저희 한국의 뉴스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뭐 당연히 저희가 예방하고 방역하고 이런 것을 신경 써야겠지만 이렇게 지나친 공포로 인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은 좀 경계했으면 하고요. 네. 다음은 이 감염증에 대한 명칭이에요. 처음에는 이걸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대부분 언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명칭을 통일한 것 같더라고요. 네, 새로 발견된 뭐 질병이나 바이러스 이름을 지을 때 과거에는 주로 지역이나 사람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뭐 한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한국 전쟁 때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예, 한탄 바이러스인데요. 한탄 바이러스. 네, 병원처가 처음 발견된 한탄강 이름을 따서 한탄 바이러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에서 발견됐어요. 네, 예. 한탄강에서 있는 그 들쥐에서 발견됐고요.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유행성 출혈 병원체 일종인 또 변종인데 그 한 바이러스가 서울 서대문에서 발견됐습니다. 80년도에. 네. 그래서 이름은 서울 바이러스 이름 지었습니다. 서울 바이러스도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새로 발견되면 처음 최초로 발병된 곳에 한탄강에서 났으면 한탄 바이러스, 네. 뭐 서울 서대문에서 발병했으면 서울 바이러스 이렇게 그 한국 지명을 붙였네요. 네, 네. 그런 지명을 붙은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를 들자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강에서 나온 거고요. 네. 마버그 바이러스는 독일 마버그 대학, 그다음에 니파 바이러스는 말레이시아의 선게인 니파라는 마을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네. 최근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방식의 이름을 짓는 게 좀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좀 그렇잖아요. 이게 전염병이고 질병인데 이런 네. 것을 아무리 거기서 최초로 발견하거나 발병됐다고 해서 이름을 붙여주면 그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병이 이렇게 이름으로 그 질병 이름에 지역명이 들어가는 거는 환영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영향, 이런 반응 때문에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새로 발병되는 병명과 병의 원인치에 대한 명명 원칙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제가 좀 들려드리면 네. 새로운 명명 원칙은 질병의 이름이 없는 신종 감염병에 적용되며 질병의 원인이 되는 증상과 질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영향을 받는 대상, 심각성 혹은 계절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질병 이름에서 피해야 할 용어는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또는 음식의 종, 문화, 인구, 산업 또는 직업 등이며 과도한 공포를 유도하는 단어는 배제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들이 어떻게 부르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네. 언론들에서 쓰는 공식 호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증상이나 정보를 그 질병명에 담아야 되고 네. 어떤 지리적인 위치, 사람 이름, 뭐 동물, 음식의 종이나 또 지나치게 공포를 유도하는 단어는 배제하자. 네. 네, 이게 그 세계보건기구가 예. 규정하고 있는 병명을 명명하는 예.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부분들 팩트 체크해 봤는데요. 충분히 조심은 하되 지나친 과장은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 네. 특히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한국 저 같은 성인 남성들이 특히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공중 화장실에 가서 잠깐 지켜보면 정말들 안 씻으세요. 네. 특히 씻는다는 분들도 그냥 물만 묻히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원칙대로 제대로 손을 꼭 씻으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게 좀 증거로 나와 있는 게요. 네. 이런 실제 네. 통계인데요. 사스 때나 메르스 때도 이런 감기나 독감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기술 꼭 지키다 보니까. 네. 자, 여러분, 대한민국 그 대표 팩트체커신데요. 송영은 기자가 직접 남성 화장실에서 확인하셨대요. 성인 남성들 손을 잘 안 씻는다고 합니다. 네. 손 잘 씻으시고요. 그 전문가들은 30초 이상 빡빡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면 네. 뭐 거의 대부분 그 바이러스나 병원균 같은 경우에는
제거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손 씻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년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살펴볼 프로그램은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한 뼘 차이입니다. 네, 저희가 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방송이 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12월 29일 방송에서는 세터민 김필주 씨의 삶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예컨대 1월 19일의 경우 진행자인 개그맨 황현희 씨와 북한 이탈 주민 한송이 씨에 더해 박성진 씨, 그리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김혜민 PD의 수다 형식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복지와 포퓰리즘부터 음주운전, 성소수자까지 이런저런 사안을 언급하며 남북한을 비교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1월 19일 방송은 여러모로 아쉬웠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라고 표방한 것과 부합하려면 차이를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찾고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요. 네. 실제 방송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정말 살기 좋다는 것을 뼛속까지 실감한다는 한송이 씨 표현에서 잘 드러나듯이 남측의 우위와 남북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듯한 대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날만이 아니라 한 뼘 차이를 쭉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와 달리 김필주 씨가 출연한 지난해 12월 29일 방송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한 뼘 차이가 남북 간의 차이를 극복하자 이런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지적이셨는데 12월 29일 방송은 그렇지 않았나요? 네, 김 씨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기 억울해 북한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약 4년간 체류하는 동안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다가 13년 전 한국에 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북한 이탈 주민 상당수의 사연과 많이 겹친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한국에 온 후 심각하게 겪어야 했던 사회 적응 및 진로 탐색 전반과 관련된 문제를 비교적 진솔하게 털어놓았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남한에서 진로와 관련된 방황을 깊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문제들은 북한 이탈 주민 대다수가 피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한국 사회에서 처한 불리한 위치 등 때문에 그에 대해 명시적,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 김필주님의 사연이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힘듦, 적응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줘서 좋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하나는 김 씨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이 이 프로그램에 표방한 남북 이음이라는 지향과 잘 들어맞는다는 점입니다. 자살까지 고민했던 김 씨는 탈북자의 애환을 다룬 연극 무대에 선 것을 계기로 삶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전공을 선택해 다시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청소년 상담을 하는 한편 피스 브릿지라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스 브릿지는 남북한 출신 대학생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등 남북 간 다리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 뼘 차이 이 프로그램에서 또 짚을 내용은 없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공중파 방송답게 정제된 표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을 심심치 않게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방송을 예로 들면 출연자가 남한이 걸그룹을 연상시키는 북한의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악단의 옷차림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그것도 연거푸 사용했습니다. 이런 비속어가 그대로 방송된 것도 문제지만 이 비속어가 담당 PD와 함께하는 코너에서 나왔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넘어갔다는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시 듣기 업데이트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다시 듣기에 올라와 있는 최신 방송은 지난해 12월 29일분인데요. 청취자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인 만큼 하루빨리 업데이트했으면 합니다. 네. 다시 듣기 업데이트가 안 돼 있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죠. 한 뼘 차이에 대해 모니터링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련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최근 참신한 인물로 평가받아 정치 인재로 영입됐던 민주당 인재 영입 2호죠. 원종건 씨. 전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폭력이 논란이 되면서 영입 자격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안이 철저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이라는 SNS에서는 각종 음란 동영상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조사 중이죠. 데이트 폭력과 여성을 상대로 한 음란 영상물들, 이런 것들도 여성 혐오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여성, 난민,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 가해지고 있는 이런 폭력을 혐오 현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혐오 말고 안아주어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김지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곳에서 공유된 성착취물들을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런 범죄도 여성 혐오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딱 여성 혐오다라고 이제 규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로 분류되는 범죄가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이제 처음 시작됐던 것이 2016년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우 그렇죠. 여성 혐오 범죄다라는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불구하고 보도가 많이 되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사법부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를 시발점으로 해서 네. 무엇이 여성 혐오냐, 혐오 범죄가 무엇이냐 이런 논란이 이제 시작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두고 여성 혐오에 대한 이슈가 함께 따라다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마도 여성 혐오와 여성에 대한 이런 폭력의 문제가 어떤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혐오와 폭력이라는 것이 그렇죠. 같이 다닌다. 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 혐오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어떤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기반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떤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양상들일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정말 크게 뒤흔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가수 정준영 씨의 SNS 단톡방에서 지인들끼리 성 동영상을 주고받았던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판 중인데요. 네네.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배우 주지모 씨 또 역시 이런 SNS 단톡방에서 여성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여성 혐오의 문제와 같은 맥락, 아까 지금 폭력과 혐오를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사건들 모두 여성을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으로 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 대한 품평을 하고 그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네. 그런 기준에 잣대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남성이 여성을 그 피해자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성을 볼 때 그 여성이 그 기존 사회에서 어때야 된다. 여성은 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여성의 뭐 성격은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문제가 이러한 여성을 폭력 피해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여성은 어때야 한다라는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성적 고정관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그런 성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혐오 표현이 증가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뭐 흔히 여러 가지 여성 비하적인 네. 그 여러 혐오 표현들 이런 네. 것들도 사실은 기존의 여성의 범주에 있지 않을 때 여성을 단죄하거나 처벌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죠. 자, 이렇게 SNS에서 이뤄지는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런 뭐 성 관련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 여성 혐오의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성차별적인 표현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네. 차별적인 표현을 떠나서 굉장히 뭐 여성의 성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빗대서 여성을 비하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여성에 대한 외모에 대한 비하, 평가, 네. 등급 매기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네. 그런 것들을 넘어서 단순한 비하나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넘어서 심지어 폭력을 조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이게 방송이라서 해도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으나 뭐 강간해 버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성을 단죄하는 방식의 용어들, 선동하는 방식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네. 특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은 SNS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여지죠. 네네. 특히 SNS에서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뚜렷하게 주장하는 여성 연예인이라든가 네. 또 여성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올리는 어떤 내용 글에 댓글들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여성이 자기 의사 표현을 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로막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페미로 찍힐까 뭐 이런 그렇죠. 두려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우리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은 지난해 있었던 여성 젊은 유명 네네.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 그렇죠. 사실 그 두 여성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 표현에 가감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런 혐오의 대상으로 타깃이 된 게 아닌가라는 뭐 물론 사후이긴 하지만 정말 네네. 안타까워요. 네. 그분들의 사후에 그런 지적을 분석하는 그런 언론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네네, 그렇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여성들에 네. 대한 비하나 모욕을 줘서 그것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일상적으로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언어적 댓글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것이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고 네. 그것들이 계속 사회적 활동을 제약시키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을 제약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양산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본부장님,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네. 혐오란 무슨 뜻일까? 근데 그냥 뜻이 이렇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함. 단순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뭐 글이든 아니면 행동으로든 표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파급 효과라고 해야 하나요? 안 네. 좋은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러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여러 혐오 중에 여성 혐오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 무엇일까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99년부터 이제 우리가 군 가산점제가 99년에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위헌 결정이 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98년 말부터 이제 할당제, 여성 할당제가 실시되고 이러면서 어떤 적극적으로 조금 더 그 여성의 차별적인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그런 것들에 그때 당시에도 네. 제가 알기로 모 대학의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아마 그런 저항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면서 어떤 온라인에 대한 급격한 그 확대. 네. 그러니까 모두가 개인이 자신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는 그 1인 매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네. 그 사회 변화가 같이 되면서 네. 사실은 그런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최근에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양성 평등을 향한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게 젠더 갈등으로 부추겨졌고 또 젠더 갈등이 결국 여성 혐오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 혐오 중에서도 여성 혐오 이야기를 하면 꼭 제기되는 것이 왜 여자들은 남성 혐오 안 하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혐오는 지위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지위가 다른 층. 그런데 혐오를 지위가 더 높은 층, 기득권. 예를 네. 들자면 그렇게 네. 위로 하는 거가 혐오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처음에 피디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약자, 소수자를 향해서 하는 게 이제 그 혐오다. 혐오인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강자를 중심으로 내지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혐오의 대상,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혐오하는 것이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제 남성 혐오 표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나 내지는 뭐 사용 빈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실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그 다르죠. 네. 여성들을 어떤 통제하는 효과까지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조금 많은 문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열린 라디오 YTN에서 새해를 맞아 준비한 첫 코너입니다. 혐오 말고 안아주오. 그 첫 순서로 여성 혐오를 주제로 말씀 나눠봤는데요. 네, 먼 길이지만 저희가 차근차근히 다져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김지혜 본부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2월 2일 일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글로리아 가이너의 I Will Survive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inking I couldn't live without you by my side. And after spending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Now you're back from outer space, and I find you here with that s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that stupid lock or made you leave your key.